무열왕계의 왕위 세습. 신라는 삼국통일로 영토와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 침략군을 몰아내는 전쟁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도 생겨났다. 이렇게 달라진 사정에 따라 여러 면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통일 과정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가 곧 무열왕이다. 이후 왕위는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거의 독점하였다. 무열왕과 그 뒤를 이은 문무왕은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왕의 권위를 크게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문왕은 다른 진골 세력들의 반란을 누르고 전제왕권을 확립해 나갔다. 신라는 이와 같이 무열왕의 직계 자손에 의해 왕권이 크게 강화되자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문화도 융성해졌다. 새로운 제도의 마련. 통일 후 신라는 통일국가에 걸맞게 여러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중앙의 정치는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시중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집행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화백회의의 기능이 축소되고 그 의장인 상대 등의 권한도 약화되었다. 삼국통일로 영토가 크게 넓어짐에 따라 지방 통치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 밑에 군과 현을 두었으며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말단 행정구역인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주요 지방에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5개의 소경을 두어 일부 중앙귀족과 옛 고구려 백제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것은 수도 금성이 한반도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일신라는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구서당과 십정을 편성하였다. 중앙군인 구서당은 신라인 외에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도 포함된 부대였다. 지방의 각 주에는 1개의 군단인 정을 배치하였는데 특히 한 주에는 2개의 정을 두어 전국에 모두 10정을 두었다. 통일신라는 국가의 수입을 늘리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통일 후 신문왕 때에는 문무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전에 귀족에게 주었던 노급을 없앴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정전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를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후에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고 귀족들은 이를 토대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활발한 대외교류. 당의 침략을 물리친 후 통일신라 사회가 안정되면서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공식 사절을 비롯하여 유학생, 승려, 상인 등의 왕래와 문물 교류가 빈번해졌으며 해상무역도 번성하였다. 신라는 당과의 교류를 통해 당의 선진 문화와 서역 문화까지 받아들였으며 당으로부터 군자의 나라로 칭송을 받았다. 통일 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무역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신라의 경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통일 전에는 주된 수출품이 토산 원료품이었으나 통일 후에는 금, 은, 세공품, 인삼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신라의 수출품 중에서 신라 칼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라는 당에서 진귀한 고급 비단과 옷, 책, 공예품 등을 수입하였는데 대개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울산항을 통해 진귀한 보석, 모직물, 향료 등의 남방 물산을 들여와 신라 귀족들의 사치심을 조장하였다. 이리하여 흥덕왕 때에는 진귀한 외래품만을 숭상한다고 하여 사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일도 있었다. 당으로 가는 바닷길로는 통일 전부터 이용하였던 당항성에서 산둥반도로 가는 길과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지나 흑산도 부근에서 산둥반도나 남중국으로 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울산항은 당시 국제 무역항으로서 크게 번성하여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내왕하였다. 또 신라인들이 자주 당을 왕래함에 따라 산둥반도와 화이여강 하류 일대에는 신라인 마을인 신라방과 신라촌이 생겼고
신라소라는 감독관청과 신라원이라는 절까지 있었다. 종교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신라 유학생들이 당에 파견되었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종의 교리를 배우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을 열었다. 그 밖에 원측은 불교 이론을 한 단계 높여서 당의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해초는 당을 거쳐 인도에 가 순례한 후 왕호 천축국전을 썼다. 유학생들 중에는 당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 공부하여 당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운경, 최치원 등이 유명하였다. 최치원은 뛰어난 문장으로 당에서도 이름을 떨쳤으며 개원필경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유학생들 중에는 육두품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은 골품제의 모순을 앞장서서 지적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불교는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상, 원효를 비롯한 신라 승려들이 저술한 책들이 일본 불교계에 널리 읽혔다. 의상과 글을 도운 선묘 이야기가 일본의 그림으로 전하고 있으며 원효는 일본 불교계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대조영의 발해 건국.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었다. 일부 귀족들은 당으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많은 유민들이 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당의 군대와 안동도호부를 요동지방으로 몰아냈다. 때마침 당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던 거란의 추장이 반란을 일으키자 요서지방에 있던 대조영은 이를 틈타 고구려인과 말가린들을 이끌고 랴오어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당은 말가린 부대를 격파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뒤쫓았다. 대조영은 추격해오는 당군을 격파하고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모아 길림성의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다.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인과 말가린이었다. 지배층의 핵심은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주로 말가린이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발해를 고구려로, 발해왕을 고구려 왕으로 칭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발해의 건국으로 우리 역사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양립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해동성국. 건국 후 발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과 신라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발해는 북쪽으로 돌궐과 통하고 바다 건너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당은 신라와 말가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했기 때문에 발해 무왕은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 후 안정을 회복한 문왕 때에는 대외 정책을 바꾸어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발달한 문물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 무렵에는 발해와 신라 사이에도 교류가 이루어졌다.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신라 국경에서 발해의 동경 용원부까지 역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교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발해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9세기 전반 선왕 때였다. 이 무렵 발해는 당의 유학생을 보내어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말갈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요동지방에까지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발해의 영역은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영흥지방에까지 이르렀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발해를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만주에서 세력을 떨치던 발해는 9세기 후반부터 국력이 약화되어 결국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발해의 정치제도. 발해는 나라의 안정을 되찾은 후 당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세련된 제도를 갖추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쓸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정치제도를 정비하였다. 중앙에는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이 있었고 그 아래 육부가 있었다. 발해의 3성은 외형상 당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운영 방식은 독특하였다. 즉, 삼성은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두어
나라의 일을 나누어 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귀족들이 정당성에 모여서 회의를 열어 결정하였다. 지방 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특히 5경은 상경을 중심으로 하여 5도의 교통망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말단에 있는 촌락은 토착 세력가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이것은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이 말갈의 전통적인 사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민족 사이의 조화를 꾀한 것이었다. 흔들리는 신라 사회.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과 귀족 사이에 그리고 귀족들 서로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귀족들이 농장을 늘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 서로 다투었지만 국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 다툼은 해공왕 때 시작되었다.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해공왕은 살해당했다. 이로써 무열한계의 왕위 세습이 끊어졌다.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 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때에 지방에서도 반란이 이어졌다. 9세기 전반에는 웅주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고 청해진을 지키던 장보고도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 모두가 중앙에서 벌어진 왕위 다툼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새로 등장한 지방 세력들. 귀족들 간의 격심한 왕위 다툼은 신라의 전통적인 신분 질서인 골품제를 뒤흔들어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다. 신라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육두품 세력과 지방의 호족 세력이 사회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육두품 세력은 진골 위주의 사회 체제에 특히 반발을 보인 계층이었다. 그들은 중앙 귀족이면서도 관직 승진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골품제의 모순을 앞장서서 비판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하였다.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이 정계를 떠나 유랑 생활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다. 한편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서로 다투는 동안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온 호족들이 진골 귀족 중심 사회를 타도하고자 나섰다. 이들 호족 중에는 촌주 출신이 많았으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세력이나 해상 세력, 군사 세력도 있었다. 촌락의 행정을 맡고 있던 촌주들은 일반 농민들보다 많은 토지와 소, 말 등의 가축을 소유하여 경제력을 키울 수 있었다. 호족들은 촌락민을 동원하여 촌락 주위에 성을 쌓고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면서 스스로 성주나 장군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방을 직접 다스리면서 관리를 두어 세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농민 세력을 모으는 한편 선종 승려나 육두품의 지식인을 맞아들이면서 통치력을 길렀다. 그리하여 호족들은 신라 정부에 도전하면서 점차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 나갔다. 온 나라를 뒤흔든 농민 봉기. 신라 말의 사회 혼란은 9세기 말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중앙귀족들은 부패하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었다. 나라 안의 여러 주 군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 나라의 창고는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이에 왕이 지방에 관리를 보내어 독촉하였으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건의한 것은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때에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나돌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였다. 농민들은 굶주린 끝에 고향을 버리고 떠돌거나 도적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9세기 말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관리를 보내어 세금을 독촉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조세를 거부하고 떼를 지어 각 지역의 관청을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의 통치 질서를 위협하는 반란군으로 변한 것이었다.
상주 지방을 근거로 하여 원종과 애노가 일어났고 그 밖에 북원의 양길, 죽주의 기원, 완산주의 견원, 그리고 양길의 부하인 궁예 등이 잇따라 일어났다. 지방 호족들 중에서는 농민봉기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무기를 갖추고 차츰 힘을 모아 지방의 세력가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사상의 유행. 신라 말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상도 바뀌어 불교의 새로운 종파인 선종이 크게 발전하였다. 교종이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여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발전한 데 비하여 선종은 교리보다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정신수양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신라 말에 이르러 왕실보다도 지방 호족들이 선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지방의 호족들이 백성들을 포섭해 나가는데 선종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종은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였으므로 호족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 신라 말에는 구산이 성립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도선에 의하여 풍수지리설이 널리 보급되었고 최치원 등 유학자들도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신라 말에는 선종, 유교, 풍수지리설이 서로 결합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상계의 변화는 중앙의 육두품 세력과 지방의 호족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후삼국 시대의 개막. 9세기 말 농민들의 봉기는 신라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세력을 크게 모으고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한 사람은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은 상주 출신으로 본래 서남 해안을 지키던 군인이었다. 때마침 전국 여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여 나라를 뒤흔들자 그는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대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인데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 희생되어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였다. 궁예는 처음에 양길의 부하로 있었으나 점차 세력을 키워 자립한 후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는 송악지방의 왕건 부자를 포함한 중부 지역의 일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송악을 근거지로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다. 이리하여 신라는 분열되고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